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제로콜라나 제로사이다 한 캔 드셨나요? 아니면 다이어트 하신다고 무설탕 껌을 씹고 계신가요? 요즘 편의점에 가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로슈가 제품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죠. 설탕은 안 들어갔으니까 칼로리 걱정 없이 마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냉장고에 있는 제로 음료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아스파탐이라는 감미료 이야기입니다. 무설탕이라는 세 글자가 주는 안도감, 그 뒤에 숨어있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오늘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스파탐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대략 180배에서 200배 정도 단맛이 강한 인공 감미료입니다. 1965년에 우연히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궤양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에 화학자가 손에 묻은 물질을 우연히 맛본 게 시작이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 수천 개 제품에 들어가 있어요.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껌, 젤리, 요구르트, 시리얼,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예상 못하실 곳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스파탐이 이렇게 널리 쓰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강한 단맛을 낼 수 있으니까 칼로리를 거의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 당뇨 관리 식품, 제로 칼로리 음료의 핵심 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처음 승인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논란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떠오른 이슈, 바로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정말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1990년보다 훨씬 더 이전, 아스파탐이 처음 식품 시장에 승인되던 1981년으로 가야 이 논쟁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국내 콘텐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스파탐을 처음 개발하고 판매하려던 회사는 지디설이라는 미국 제약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1970년대부터 아스파탐을 식품 첨가물로 승인받으려고 미국 식품의약국에 계속 신청을 넣었는데요. 1980년에 식품의약국이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청회 위원회를 소집해서 아스파탐 승인 여부를 심의하게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에서 나온 뇌종양 관련 데이터를 검토한 뒤 안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만한 증거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면서 뇌종양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추가 동물 실험이 이뤄지기 전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파탐은 처음에 식품의약국 산하전문가위원회로부터 승인 보류 판정을 받았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1981년 1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당시 지디설의 최고 경영자가 바로 훗날 미국 국방장관을 지내게 되는 도널드 럼즈펠드였습니다. 럼즈펠드는 레이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일원이었고 이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식품의약국 국장을 선정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인물이 아서 헐 헤이스 주니어라는 양리학자였는데 이분은 이전까지 식품 첨가물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지디설은 아스파탐 승인을 다시 신청했고 몇 달 뒤인 1981년 7월 새로 임명된 헤이스 국장은 앞서 독립전문가위원회가 내린 승인 보류 권고를 뒤집고 아스파탐을 건조식품 첨가물로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국 내부의 담당 과학자 몇 명이 지디설이 제출한 실험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승인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헤이스 국장은 이후 식품의약국을 떠나서 지디설과 몬산토의 홍보를 담당하던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스파탐이 위험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개된 역사적 기록이고 이후 40년 넘게 이어진 수많은 안전성 연구를 통해 아스파탐이 일반적인 섭취 수준에서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물질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과정 자체가 순수하게 과학적 합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나면 왜 지금까지도 아스파탐을 둘러싼 논쟁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지
왜 소비자들이 규제기관의 안전선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지 그 배경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이탈리아의 라마치니 연구소라는 독립연구기관이 오랜 기간 아스파탐을 먹인 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장기 발암성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연구소는 아스파탐이 림프종이나 백혈병 같은 혈액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치니 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놓고 아이아크가 2023년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라마치니 측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실험 설계나 통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학계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이아크가 라마치니 연구소의 자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아스파탐을 둘러싼 과학적 평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996년으로 가볼게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신경병리학자 존 올리 박사팀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뇌종양 발생률 증가, 아스파탐과 관련이 있는가 정도가 될 텐데요. 이 연구팀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간 동안 뇌종양 발생률이 크게 두 시기로 나뉘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걸 발견했어요. 초반에 완만한 증가는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놓쳤던 종양을 더 많이 찾아낸 결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더 가파르고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악성도가 더 높은 종양으로의 변화는 진단 기술 발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다는 거죠. 연구팀은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아스파탐이 미국 식품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전에 진행된 동물 실험에서 아스파탐을 먹인 쥐에서 대조군보다 뇌종양이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는 자료, 그리고 아스파탐 분자가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종합해서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발표 당시부터 많은 반박을 받았습니다. 시기가 겹친다는 것, 이른바 시간적 연관성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비판이었죠. 실제로 이후에 나온 대규모 인체 연구들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보건원과 은퇴자협회가 함께 진행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약 47만 명에 달하는 성인을 추적 관찰했는데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료 섭취량과 뇌종양이나 혈액암 발생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이어진 이 논쟁에서 한쪽에서는 시간적 연관성과 동물 실험 결과를 근거로 위험성을 경고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인체 데이터로 그 우려를 반박해온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래된 논쟁의 기본 구도인데요. 문제는 이 오래된 논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2023년 7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흔히 아이아크라고 부르는 기관이 아스파탐을 이비군, 그러니까 인체에 대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분류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아이아크의 분류 체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아크는 물질이나 환경 요인을 5단계로 나눕니다. 1구는 인체 발암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술이나 담배, 가공육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A구는 인체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동물 실험 증거는 충분한 경우인데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나 붉은 고기가 2등급입니다. 그리고 아스파탐이 속한 2B구는 인체와 동물 양쪽 모두에서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2B군에는 김치나 오이지 같은 채소 절임류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B군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그 물질이 특별히 위험하다거나 섭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아크의 분류는 위험의 크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으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증거의 확실성 정도를 말해주는 척도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스파탐 논란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아크와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이른바 잭파가 별도의 평가를 발표했는데요. 잭파는 기존의 하루 섭취 허용량, 그러니까 체중 1kg당 40mg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 기관은 발암 가능성이라는 딱지를 붙였는데 같은 날 다른 기관은 지금 먹는 만큼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모순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이아크는 그 물질 자체가 이론적으로 암을 유발할 잠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이고, 잭파는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이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운전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시속 30km로 동네 골목을 조심히 운전하는 게 실제로 위험한지는 다른 질문이잖아요. 아이아크는 전자를, 잭파는 후자를 다루는 셈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먹어야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체중 60kg 성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스파탐 43mg이 들어간 250ml짜리 제로콜라를 하루에 55캔 넘게 마셔야 허용량을 초과합니다. 체중 70kg 성인 기준으로는 탄산음료 한 캔에 아스파탐이 200에서 300mg 정도 들어있다고 가정할 때 하루 9캔에서 14캔 이상을 마셔야 초과하는 수준이고요. 막걸리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는데 750ml짜리 막걸리 기준으로는 하루 33병 이상을 마셔야 하는 양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섭취량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에 조사한 국민 평균 아스파탐 섭취량은 잭파가 정한 하루 허용량의 0.2%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럼 걱정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눈여겨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25년 7월에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논쟁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은 대부분 아스파탐이 직접 종양을 만드는가, 즉 아스파탐 자체가 발암물질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질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아스파탐이 종양을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뇌종양이 더 나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연구팀은 교모세포종, 그러니까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종양 모델을 쥐에서 만든 다음 한쪽 그룹에는 아스파탐을 먹이고 다른 쪽은 먹이지 않으면서 장내 미생물군과 종양 조직의 유전자 발현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아스파탐을 먹인다고 해서 종양의 크기 자체가 눈에 띄게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이 확연하게 달라진 거예요. 특히 리케넬라세아라는 세균 계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이 세균 계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파킨슨병 같은 대사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종양 조직 내에서 M6A라고 부르는 유전자 조절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CDKN1A, MyC, TGFB1 같은 유전자들의 발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유전자들은 이름만 들으면 낯설지만 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종양의 성장과 진행, 예후 악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유전자로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TGFB1이라는 유전자는 교모세포종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스파탐이 없던 종양을 새로 만들어내는 발암물질이라는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미 종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종양이 더 공격적인 성질을 갖도록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거예요. 이걸 장내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장 속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나 트립토판 같은 대사물질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뇌 안의 면역 환경과 대사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내축 연구가 정신건강부터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이 장내축 개념을
뇌종양 영역에 적용한 비교적 초기 연구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건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이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팀 스스로도 표본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아스파탐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페닐알라닌 같은 대사산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구가 아스파탐 논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바람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이미 질병을 가진 사람 혹은 조기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는 아스파탐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훨씬 섬세한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M6A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유전자는 마치 도서관에 꽂혀 있는 방대한 책과 같습니다.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얼마나 활발하게 읽고 활용할지는 그 책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이나 형광펜 표시에 따라 달라지는데 M6A는 바로 이 포스트잇 역할을 하는 화학적 표지입니다. 특정 유전자에 이 표지가 많이 붙으면 세포가 그 유전자를 더 자주, 더 많이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번 연구에서는 아스파탐이 종양 조직 안에서 이 포스트잇을 특정 암 관련 유전자들에 더 많이 붙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유전자 자체의 서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발현되는지를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후성유전학적 변화라고 부릅니다. DNA 설계도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설계도를 얼마나 자주 꺼내서 쓰느냐가 달라지는 셈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건강정보 콘텐츠에서 아스파탐 이야기를 다룰 때 흔히 아스파탐이 뇌종양을 직접 유발한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가장 최신이고 가장 정밀한 연구조차도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연구는 아스파탐이 새로운 종양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양의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죠. 이 연구가 보여준 건 이미 존재하는 종양의 생물학적 성질, 그러니까 예후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제한적인 발견입니다. 이 차이를 뭉뚱그려서 아스파탐이 뇌종양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과장이 되고 반대로 안전하다는 말만 강조하면서 이런 미묘한 신호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도 정보로서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최대한 정확한 지점을 짚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지점, 바로 아스파탐이 숨어있는 의외의 장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스파탐 하면 제로콜라나 다이어트 음료를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약이나 소화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소화제 중에 가스명수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어서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씹어먹는 비타민, 어린이용 감기 시럽, 잇몸약, 그리고 일부 다이어트 보조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곳에 들어갈까요? 약은 원래 맛이 쓴 경우가 많은데 특히 어린이용 제품이나 씹어먹는 형태의 제품은 맛을 좋게 만들어야 복용 수능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칼로리 부담 없이 강한 단맛을 낼 수 있는 아스파탐이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약이라는 인식 때문에 성분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음료수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약은 의사나 약사가 처방하고 조제해 주니까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실용적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페닐케톤요증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건 아스파탐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입증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위험입니다.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유전대사 질환입니다.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페닐알라닌을 방출하는데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은 페닐알라닌이 몸에 쌓이면서 뇌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파탐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는 법적으로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페닐알라닌이 제한된 특수 식단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나무위키 등 여러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미국은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환자를 위한 식이 대체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식재료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가격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식품기업들이 저단백 특수식을 개발하는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질환이 있는 가정이라면 음료뿐 아니라 껌, 시럽, 씹는 약까지 정말 꼼꼼하게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은 같은 회사, 같은 브랜드인데도 나라마다 아스파탐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사례인데요. 2015년으로 가볼게요. 펩시코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펩시에서 아스파탐을 빼고 수크랄로스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소비자들이 아스파탐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다이어트 콜라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펩시코 임원이 당시에 아스파탐이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콜라를 덜 마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정책 변경이 오직 미국 시장에만 적용됐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펩시는 그대로 아스파탐을 유지했어요. 캐나다 펩시코 관계자는 캐나다 시장에는 어떤 변화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브랜드, 같은 성분을 두고 미국 소비자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작 캐나다 소비자에게는 아무 설명 없이 그대로 유지한 셈이죠. 더 재미있는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수크랄로스로 바꾼 다이어트 펩시가 출시되자 오히려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맛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펩시코는 2016년에 다이어트 펩시 클래식 스위트너 블렌드라는 이름으로 아스파탐 버전을 다시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우려 때문에 뺐다가 맛 때문에 다시 넣은 거죠. 이 과정을 지켜보면 아스파탐을 둘러싼 결정이 순수하게 과학적 안전성 평가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소비자 인식과 매출이라는 상업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코카콜라는 이 시기 내내 다이어트 코크에서 아스파탐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무설탕 콜라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결국 같은 시장, 같은 시기에 한쪽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성분을 바꿨고 다른 한쪽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어느 한쪽의 마케팅 메시지만 믿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스스로 성분표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나라별로 아스파탐을 규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볼게요. 유럽 식품안전청, 미국 식품의약국,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세 기관 모두 아이아크의 2023년 발표 이후에도 기존의 하루 섭취 허용량인 체중 1kg당 40mg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 기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태도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아스파탐이 인체 식품 공급에서 가장 철저하게 연구된 물질 중 하나이며 100건이 넘는 연구가 안전성을 뒷받침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재확인하면서 아스파탐 금지를 요구하는 시민 청원들을 신뢰할 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상당히 방어적이고 단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금 결이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 인기 증가를 고려해서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기준을 재평가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결론이지만 미국 쪽은 기존 입장을 방어하는 데 무게를 뒀고 우리나라는 트렌드 변화에 따라 재평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한 셈이죠. 다만 이 재평가가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뚜렷하게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로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제로 슈가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는 물론이고 제로 막걸리, 제로 하이볼, 심지어 제로 슈가 과자까지 나올 정도로 무설탕 트렌드가 소비 시장 전반을 휩쓸고 있어요. 식약처가 인용한 국민 평균 섭취량 조사는 2019년 자료인데 이 조사 시점 이후로 제로 슈가 제품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걸 감안하면 지금 시점의 실제 평균 섭취량은 그때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루 허용량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지만 예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최신 데이터로 다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약처도 이 점을 인지하고 주기적 조사를 예고한 것이고요. 이쯤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체 대상 대규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인 성인이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제로 음료나 무설탕 제품을 즐기는 정도로는 뇌종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47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뚜렷한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동시에 2025년 새로운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아스파탐이 몸속에서 완전히 중립적이고 아무 영향도 없는 물질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종양이 있거나 종양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혹은 장 건강이 취약한 사람에게는 아스파탐이 미치는 영향이 일반 인구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을 단순히 안전과 위험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스파탐 논란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다른 감미료로 바꾸면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펩시코가 아스파탐 대신 선택한 게 수크랄로스였죠. 수크랄로스는 설탕 분자에 염소 원자를 붙여서 만드는 인공 감미료인데 최근 연구들에서는 수크랄로스도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고온으로 조리했을 때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인체에 대한 확실한 유해 증거가 충분한 건 아니지만 아스파탐 논란을 피해서 선택한 대안이 완전히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스테비아는 어떨까요? 스테비아는 북화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유래 감미료라서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에서 심각한 위해 신호는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보다 적은 편이에요. 다만 시중에 파는 스테비아 제품 중 상당수는 순수 스테비아 추출물이 아니라 에리스리톨이나 덱스트린 같은 다른 성분과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에리스리톨을 다량 섭취했을 때 혈전이나 심혈관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비아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게 아니라 실제 성분표에서 정확히 어떤 조합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알룰로스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감미료인데 자연계에 소량 존재하는 당의 일종이지만 체내에서 거의 대사되지 않고 배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칼로리도 거의 없어서 최근 국내 제로 슈가 제품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만 알룰로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상업화된 물질이라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인체 데이터가 아직 아스파탐만큼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충분히 오래 지켜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감미료든 완벽하게 논란에서 자유로운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 감미료에 몰빵하듯 매일 습관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돌아가면서 섭취해서 특정 물질 하나에 대한 누적 노출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감미료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단맛에 대한 입맛 자체를 조금씩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실천 가능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분표를 확인하실 때는 아스파탐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감미료라는 표시, 그리고 유럽 식품 첨가물 코드인 2951이라는 표기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에는 보통 아스파탐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되지만 일부 수입 제품이나 가공식품에는 이 코드로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음료뿐 아니라 껌, 씹어먹는 비타민, 어린이용 시럽, 소화제 같은 의약 외품과 일반 의약품도 한 번쯤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문구가 있다면 아스파탐이 들어있다는 뜻이니 이 문구가 보이면 성분표에서 아스파탐을 직접 찾아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카테고리별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제로 음료입니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뿐 아니라 요즘은 제로 슈가 에이드, 제로 슈가 이온 음료까지 나와 있으니까 라벨 뒷면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껌과 사탕류인데 특히
자일리톨 껌이라고 표시된 제품 중 일부는 자일리톨과 아스파탐을 함께 섞어서 단맛을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영역입니다. 씹어먹는 유산균, 씹어먹는 비타민C, 어린이 감기 시럽, 그리고 일부 소화제까지 약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헬스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즐겨 드시는 저칼로리 프로틴바나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를 낮춰야 하는 제품 특성상 아스파탐이 자주 사용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요구르트나 시리얼 같은 아침 식사 대용 식품에도 저당, 저칼로리 버전에는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아이들 아침 식사를 챙기시는 부모님이라면 특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연구들이 성인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고 태아나 발달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모든 아스파탐 제품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굳이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처럼 상대적으로 연구 축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천연 유래 감미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물이나 무가당 차처럼 아예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음료로 갈증을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도 완벽하게 논란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감미료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번갈아 섭취하면서 한 가지 물질에 대한 누적 노출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가족 중에 뇌종양 병력이 있거나 본인이 뇌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이번에 말씀드린 2025년 연구 결과를 참고하셔서 담당 의료진과 아스파탐을 포함한 식습관 전반에 대해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진단을 내리거나 의학적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신 연구 동향을 알고 계시면 의료진과의 대화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장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스파탐과 어린이 행동 발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여러 소규모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포함한 여러 식품 첨가물의 복합적인 섭취가 일부 어린이에게서 주의력이나 행동 조절 측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아스파탐 하나만 따로 떼어서 본 게 아니라 여러 첨가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의 복합 효과를 다룬 경우가 많고 표본 크기도 크지 않아서 아스파탐 단독의 영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정된 위험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열린 질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만큼 굳이 매일 아스파탐이 들어간 간식을 아이에게 습관적으로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섭취 빈도를 조절해 주시는 정도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뇌종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5년 연구는 동물 실험 단계이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아스파탐을 완전히 끊어야 종양 진행이 늦춰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갑자기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시면 오히려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치료 자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연구 결과를 접하셨을 때는 스스로 판단해서 식단을 크게 바꾸시기보다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상 영양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본인의 치료 단계와 영양 상태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길 권해드립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보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의 종류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전문가와 대화하시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느낀 게 있는데요. 식품 안전이라는 주제는 한번 결론이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1981년의 승인 논란, 1996년의 올리 박사 연구, 2007년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 2023년의 아이아크 분류, 그리고 2025년의 장내축 연구까지 거의 45년에 걸쳐서 같은 물질을 두고 계속 다른 각도에서 질문이 제기되고 답이 갱신되어 온 거예요. 이건 아스파탐이 특별히 수상한 물질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과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최종 결론이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그림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 이 그림은 다시 한번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넓은 시야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스파탐 논쟁을 3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단순히 이 물질 하나가 안전하냐, 위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규제 기관마다 같은 데이터를 두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기업마다 같은 성분을 두고 나라별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소비자는 그 사이에서 무설탕이라는 세 글자만 믿고 판단하게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아크의 이 B군 분류는 김치와 같은 등급이라는 걸 아신다면 막연한 공포는 조금 줄어드실 거고, 동시에 2025년 최신 연구가 보여준 장내축을 통한 유전자 발현 변화 가능성을 아신다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안일한 태도도 조금은 경계하게 되실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매일 몇 캔씩 습관적으로 마시는 다이어트 음료가 있다면 양을 조금 줄여보고 성분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처럼 의외의 곳에 숨어있는 아스파탐까지 챙겨보는 것. 이 정도의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제로 음료, 오늘 한번 성분표를 꼼꼼히 들여다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